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내일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문 대통령에게 공식 요청할 계획입니다. 방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 오찬은 배석자 없이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만의 독대로 진행됩니다.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라고 당선인 측과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내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문 대통령에게 요청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기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고령이시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청와대는 사면 요청이 있을 거라는 소식에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내일 윤 당선인의 요청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수용 여부를 즉시 답하기보다 향후 국민 여론과 정서를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지난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결정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경우가 다르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사면이 결정된다면 문 대통령 임기 종료 직전인 5월 초 부처님 오신 날 사면이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내일 회동에선 코로나19 관련 추가 경정 예산안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보상 문제도 의제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도발 문제, 대통령직 인수인계 등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동해안 산불 피해 현장인 경북 울진군과 강원 동해시를 찾아 이재민을 위로했습니다. 인수위 인선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서울 종로구 통이동 당선인 집무실 앞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낙규 기자, 윤 당선인이 오늘 오후 산불 피해 현장 잇따라 방문했죠? 네, 윤 당선인은 먼저 오늘 정오쯤 경북 울진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이재민을 격려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앞서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도 울진 이재민 보호소를 찾았는데 11일 만에 현장 방문입니다. 윤 당선인은 피해 주민들에게 현 정부와 잘 협조하고 새 정부가 출범해도 걱정하지 않도록 꼭 잘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에서 정한 정부 지원금이 낮다며 지원 규모를 확대해 주택 복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지역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 신한울 3, 4호기 착공에 속도를 내겠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동행한 일행과 함께 산불 진압 소방관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했던 음식점에서 오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후 강원도 동해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이재민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원 추가 인선도 오늘 발표됐죠? 인수위 경제 1분과와 외교안보분과 정무사법행정분과 등 모두 3개 분과 인선이 발표됐습니다. 먼저 경제 1분과 간사에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이 임명됐는데요. 소상공인 지원과 연금개혁 등 경제 공약을 정부 부처와 원만히 협의할 거라고 당선인 측은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경제 1분과 인수위원회는 김소영 서울대 교수와 신성환 홍익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외교안보분과는 이명박 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차관을 했던 김성한 고려대 교수가 간사를 맡고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5년 가까이 근무한 김태효 전 대외전략기획관 또 이종섭 전 합참차장이 참여합니다.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임명됐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해당 분과 인수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은 호남 출신으로 한때 민주당 소속이었던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준비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광화문 정부청사 외에 이 용산에 있는 국방부 건물로 옮기는 방안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다고요? 네, 용산의 국방부 청사도 청와대에 있던 대통령 집무실을 옮겨갈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광화문 청사로 가면 지금 청와대에 있는 지하 벙커와 헬기장 등을 계속 써야 하는데 국방부로 가면 청와대 부지를 온전히 국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인근에 용산공원이 있어 국민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도 고려되는 걸로 보입니다. 인수위는 청와대 개혁 TF가 꾸려지면 구체적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통이동 당선인 집무실 앞에서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정부가 50대 이하 확진자의 치명률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에서 50대 기저질환자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50대 기저질환자는 일반 관리군으로 분류돼 동네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나흘째 3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는 60살 이상이거나 면역 저하자만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으로 관리됩니다. 50대 기저질환자 등은 일반 관리군으로 변경돼 평소에 다니던 병원에서 치료받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0대 이하 확진자의 치명률이 매우 낮고 급증하는 집중관리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대본은 집중관리군을 24시간 상담하고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의료기관을 120개 추가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50세 이하 치명률이 거의 0%에 가까운 점을 감안해서 집중관리군을 60세 이상으로 집중합니다. 60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는 변동이 그대로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대 기저질환자 등은 일반관리군으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최근 어린이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는 이달 말부터 5살에서 11살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행합니다. 정부는 특히 면역 저하자나 고도 비만, 당뇨 등 고위험군 어린이에 대해 접종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사전 예약은 24일부터, 접종은 31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6만 2,338명으로 나흘째 30만 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19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5.1%입니다. 사망자는 하루 사이 293명 늘어 치명률은 0.15%입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위성 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가 지난 12일 평양 순환 비행장을 촬영한 위성 사진에서 콘크리트 토대로 추정되는 대형 구조물 2개가 설치된 것이 포착됐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포착된 구조물의 크기는 폭이 50m 정도로 같고 길이는 큰 것은 220m, 작은 것은 100m 정도로 분석됐습니다. 구조물은 평양 순안공항 북쪽의 활주로와 유도로 사이에 자리하고 있으며 이 구조물들은 북한이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미사일을 쏠 때 지지대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은 전했습니다.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추가 발사 징후가 포착된 가운데 주한미군이 요격 미사일의 전개 배치 훈련 내용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들어 빈번해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탄도탄 방어태세 강화 지시에 따라 한국에 주둔 중인 미 8군 제35 방공포병여단이 검증 훈련의 강도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의 전투 상황 하에서 요격용인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을 특정 장소로 전개하고 대공 미사일 작전을 수행하는 훈련이 실시됐다며 관련 사진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작전을 수행할 자체 전력을 갖고 있으며 정해진 시간 안에 완전히 실현될 것이라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김준호 특파원입니다. 러시아군에 포위된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입니다. 도시 곳곳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수도 키이우의 거주 지역도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오데사에서는 주민들이 모래주머니를 쌓으며 러시아군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Different ages, different languages, different cultures, all prepare to fight for Ukraine and for the whole Europe. 유엔 난민기구는 우크라이나 난민 수가 280만 명을 넘어섰다고 전했습니다. 크렘린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작전을 수행할 자체 전력을 갖고 있으며 정해진 시간 안에 완전히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Raising the alert of Russian nuclear forces is a bone-chilling development. The prospect of nuclear conflict, once unthinkable, is now back within the realm of possibility.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러시아 자산에 대한 동결 또는 몰수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Przez lata Zachód żył nadzieją, że Putin się zmieni, że Rosja się zmieni, że znormalnieje. Nie, to się nie tylko nie stało.
한편 러시아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은 서방의 대러 제재를 이행하는 기업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 식량 위기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주요 곡물과 식물성 기름 수출국인데다 공급 차질을 우려한 인접 국가들도 선제적으로 수출 중단에 나서면서 수급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우수경 특파원입니다. 터키 이스탄불의 한 상점, 해바라기 씨유 가격 인상을 알립니다. 간혹 물량이 들어올 때마다 매번 가격을 올려 안내문을 바꿔 적고 있습니다. Evet, şu anda tamamen yağ stoklarındaki sorun da şu an Rusya-Ukrayna tarafında olan savaştan kaynaklanmakta. Şu an ülke stoklarında da yağ tükenmekte. Savaştan dolayı ihracatlarda sorun yaşanmakta. 일부에서 사재기가 벌어지면서 정부는 가격 단속에 나섰지만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Çok şaşırttı. Bir ay önce aldığım fiyatla hiç alakası yok. 2 katına çıkmış fiyatlar. Bayağı korkunç. 스페인은 아예 해바라기 씨유의 구매 개수를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Però sì, ma amoïna perché impactarà fort. Impactarà fort. És un impacte fort que tenim després de la pandèmia, el mal, la guerra. Ja no sé què més ens pot caure.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흑해연합은 세계적인 곡물 생산지입니다. 전 세계 밀의 34%, 옥수수의 17%, 그리고 해바라기 씨유의 72%가 이 지역에서 생산됩니다. 때문에 이 지역의 식량 공급망 차질은 전 세계에 직격탄을 줍니다.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밀은 침공 일주일 만에 55%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곡물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한 데 이어 헝가리, 몰도바 등 인접 국가들까지 잇따라 수출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식량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들은 식량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이미 전 세계 곡물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전쟁의 여파로 앞으로 더 큰 식량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탄불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중고차와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4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휘발유 값이 폭등하면서 물가를 더 밀어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영현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을 견인한 품목은 휘발유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8%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휘발유 가격 오름폭은 과거와 비교도 안 됩니다. At present, I put up like $100, $120 in. Before was $80 to $100. 미국에서 기름값이 가장 비싸다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현지 시각 금요일 기준 LA 카운티의 일반 등급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5 80.7센트. 1년 전에 비해선 갤런당 $1 95.6센트가 비싸진 건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98.5센트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3주 동안 올랐습니다. 기름값 상승은 운송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각종 생활 비용이 올라가고 Or McDonald's will do. Your French fries is going to be $5. Your hamburger is going to be $10. The rent, it goes up.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는 원자재나 농산물 등의 공급망에 혼란을 초래해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영되는 3월 이후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상승폭이 8%를 넘어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Most notably oil, but also other agricultural commodities. That's not something that's yet fully reflected. So at this point, it looks like further acceleration next month and maybe for the next couple of months is all but guaranteed. 이에 따라 4년 만에 첫 금리 인상을 예고한 미 연방준비제도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조사해 발표했는데 사회 전반에 걸쳐서 코로나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사회적 고립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남성 비만율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임주영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 가운데 사회적 고립도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1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사회적 고립도는 34.1%로 나타났습니다. 2년 전보다 6.4%포인트 증가해 2009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민 3명 중 1명은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고립 상태에 놓인 것입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사회적 고립도가 36.6%로 여성보다 5%포인트 높았습니다. 또 나이가 많을수록 고립도가 높아져 60대 이상에서는 41.6%로 10명 중 4명이 고립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활동 제한이 사회적 고립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대인 신뢰도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이 1년 전보다 15.9%포인트 감소해 역대 최저인 50.3%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년간 외부 활동 관련 지표들도 악화됐습니다. 1인당 국내 관광 여행 일수는 2020년 기준 5.8일로 1년 전보다 절반 정도 줄었고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도 지난해 8.4%로 2년 전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재택근무나 원격 학습 등으로 활동 반경이 좁아지면서 건강 영역에서 비만율은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비만율은 38.3%로 1년 전보다 4.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남성 비만율이 48%로 1년 전과 비교해 급증했고 여성 비만율은 28% 미만으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자체 브랜드 PB 상품의 리뷰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단체들은 쿠팡과 자회사는 지난해 7월쯤부터 직원들에게 조직적으로 해당 상품 리뷰를 작성하도록 했고 리뷰 조작으로 PB 상품 노출 순위가 상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1월부터는 소비자를 가장해 허위 리뷰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역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PB 상품은 쿠팡 자회사의 식품, 생활용품 등 16개 브랜드 4,200여 개 상품입니다. 영농철이 다가오고 있지만 동해안 산불의 이재민들은 모든 것을 잃고 일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재 당시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헬기가 떴지만 이 산불에 최적화된 헬기가 아니었던 탓에 효과적인 진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이번 산불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정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장 진화 시간, 또 역대 최대 피해까지 이번 동해안 산불이 남긴 각종 기록들입니다. 피해는 수뿐만이 아닙니다. 집은 물론이고요. 농축산 시설들도 불탔습니다. 농기계까지 남아난 게 없다는데요. 자, 400명이 넘는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또 이재민이 됐습니다. 삶의 터전은 잿더미가 됐고요. 힘겨운 싸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3대째 150년 넘게 살아온 곳, 화마는 봐주지 않았습니다. 집도 농기계도 이렇게 다 타버렸습니다. 옷이고 뭐고 갱이고 뭐 홈이고 낫이고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아시다시피 다 녹아내렸고.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얼른 농사철이니까 농사 좀 져야 되겠고 그 마음은 급해요. 여기 들어앉았지만 마음은 급하고 뭐. 살 집도 문제입니다. 임시 조립주택은 크기가 27제곱미터 남짓입니다. 1인 가구가 딱 살 크기인데 3명이 사는 집도 있다죠. 터 확보 등의 문제로 당장 입주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짓지도 못합니다. 집이 다 타버렸어도요. 복구지원금이 최대 1,600만 원이고요. 재해주택 복구 자금을 빌리더라도 새집 짓기에는 부족합니다. 건립 금액이 부족한 건 사실이나 역대 재난 사례를 보아 부족한 분에 대하여 국민 성금과 기금으로 보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산불은 무려 9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러면서 진화 장비도 이렇게 역대급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대형 산불 진화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산림청의 헬기입니다. 대형 헬기 비롯해서요, 동원할 수 있는 헬기 모두 산불 진화에 투입이 됐는데 불은 바로 못 잡았습니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산불 연기에 짙은 안개가 뒤섞여 산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불은 났다는데 불난 곳 찾기가 어렵습니다. 연무 때문입니다. 다시 지금 시계가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헬기 작업을 원활히 못해서
이 화선에서 소강 상태로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수시로 방향을 바꾸는 거센 바람도 헬기 진화를 방해하는 장애물이었습니다. 바람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죠. 그 흔들림 때문에 좌우나 전후로 해가지고 바켓이 흔들리거든요. 산불 발생은 늘었는데 진화 헬기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동해안 산불에 열흘 동안 투입된 헬기 가운데 산림청 헬기는 22%에 불과하거든요. 그나마 있는 산불 진화 헬기도 제때 뜨지 못했습니다. 운행 50시간마다 정비를 받아야 한다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울진 산불이 시작된 날 산림청 진화 헬기 40%에 달하는 14대는 정비를 받느라 투입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큰 물탱크를 탑재한 산불 진화에 최적화된 그런 산림 헬기가 아니라요. 물 주머니를 달고 있는 군과 지자체 헬기가 대체 투입됐습니다. 이런 이유도 또 있었다는데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이 3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겨울철에 이미 썼기 때문에 가동률이 목표만큼 나오지 않는 이유는 그 전에 주요 산불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울에도 그 산불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올 들어 발생한 산불이 260건이 넘습니다. 이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많은 발생 건수거든요. 급격한 기후변화로 대형 산불 위험이 상시화됐다는 얘긴데요. 산불 진화용 전문 헬기를 늘리는 것도 시급하고요. 산불에 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서 불에 잘 타지 않는 나무, 내화수종이라고 한다는데 이거를 심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제 복원도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도시 곳곳에 설치된 방범용 CCTV가 인공지능과 결합하면서 도시 관제 시스템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범죄 용의자를 자동으로 추적하고 안전사고도 감지할 수 있어 비상상황 대처가 한층 빨라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황정환 기자입니다. 세종시 도시통합정보센터에 훈련용 범죄 상황이 접수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방금 가방을 날치기 당했어요. 날치기범 좀 잡아주세요. 관제요원이 방범용 CCTV에 녹화된 범행 장면을 확인해 경찰에 알리고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그러자 인공지능이 2천여 개의 CCTV를 검색해 자동으로 용의자를 인식한 뒤 추적을 시작합니다. CCTV가 없는 곳으로 달아나자 드론을 출동시켜 추적을 계속합니다. 실시간으로 용의자의 위치를 전달받은 경찰이 15분 만에 용의자를 검거합니다. AI가 사전에 다양한 상황들을 학습을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저희 관제요원에게 알려주도록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방범용 CCTV에 자동차 번호 인식 기능을 추가해 경찰 수배 차량을 찾아내고 사람이 쓰러지는 등의 안전사고도 신속하게 알아냅니다. 방범용 CCTV에 인공지능을 결합한 지능형 영상 분석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관제요원이 일일이 화면을 보지 않아도 비상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똑같은 사람을 쓰면서 관제 속도를 몇 배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이런 인공지능 시스템은 방범용 CCTV를 활용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등 다양한 일상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원자재와 곡물 가격 급등의 파장이 우리 농촌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비료값은 최대 3배 넘게 뛰었고 사료값도 크게 올라서 농민들 시름이 깊습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농민 진성배 씨는 비료 가격이 크게 오르자 올해 농사를 어떻게 지을지 고민입니다. 아직은 여러 비료를 섞었으며 버티지만 곧 시작될 본 농사를 생각하면 한숨만 나옵니다. 원자재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1년에 한 번 조정되던 비료 가격이 분기마다 바뀔 예정입니다. 요소 가격도 엄청 오르고 양도 부족한데 다른 NK 같은 다른 종류 비료도 한 2배가 올라가지고 수입 물량이 대부분인 사료도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소사료값은 지난해 10월부터 3차례나 올랐습니다. 키우던 끝이라 어쩔 수 없이 손을 이제 키우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길게 간다고 하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슨 대안이 없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한 포대에 9,150원이던 요소 비료는 28,900원으로 3배 넘게 올랐고 일반 무기질 비료도 배 이상 뛰었습니다.
가축 사료 가격도 평균 27%가 올랐습니다. 그나마 비료는 정부가 오른 가격의 80%까지 지원하기로 했지만 사료 대책은 이제 논의 단계입니다. 액체 원료의 할당 관세를 좀 증량하고 그리고 정책 자금이나 등을 재정 당국과 지금 협의 중에 있으며 더 급등할 경우를 대비해서 좀 비상 대책을 계속해서 좀. 비료와 사료 모두 상반기 국내 재고는 확보된 상황이라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가격 상승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가 중국의 추가적인 봉쇄 조치와 3월 미국 FOMC 등을 주시하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에 나서며 이틀 연속 870선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4.12포인트 하락한 2621.53에 코스닥은 1.22포인트 내린 871.22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이번 주 예정된 FOMC 정례 회의를 주시하며 주요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의 사자에도 외국인이 매도에 나서며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현대차가 대외 영업 환경 악화에 따른 실적 둔화 우려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며 이틀 연속 약세를 보였고 중국 소비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LG생활건강이 사흘 연속 저조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또 SK하이닉스가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며 3% 넘게 하락했습니다. 한편 간밤 국제유가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항공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며 아시아나항공이 6% 넘게 올랐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50전 오른 1242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보통 이맘때는 환절기로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는데요. 내일도 충남 계룡은 영하 2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이 20도 이상 차이 나는 만큼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옷차림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대기가 정체하면서 수도권과 충남, 전북에서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 예상되고요. 그 밖에 충청과 대구는 오전 사이에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게다가 내일 아침 사이 서해안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까지 짧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낮 동안에도 연무로 남아서 먼지와 뒤엉키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야가 더욱 답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강원 산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이 3도, 대구 5도, 진주 2도로 오늘과 비슷해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서울이 16도, 대전 19도, 광주 22도, 진주가 23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는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고요. 다가오는 목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비바람이 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